일단 우리 오늘은 좀 정규 수업 느낌보다는 약간 같이 PPT 슬라이드 보면서 좀 공부하는 느낌이 강할 거예요. 이제 저 처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 되게 자기소개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천천히 약간 발표하듯이 수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쌤 이름은 다 알아요? 저 처음 보죠? 여기 이름 써 있네요. 안대현이라고. 그 오늘 저 정규 강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채팅창에 그냥 뭐 물어보고 하면 답장하면서 해도 되고, 제가 막 중강이 뭐 3-40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서 여기는 보이스 켜 놔도 될 것 같은데. 보이스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십시오. 그냥 같이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 더 재밌죠. 네, 채팅창으로도 하실 말씀 있으면 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 나눌 수 있죠. 오늘 강의하면 좋겠네요.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대현이고요. 어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화정이강학원에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영어를 가르치게 될 거예요, 내년에도. 내년엔 주로 예비고1하고 예비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음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양력들도 쭉 적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데 오프라인 학원들, 이런 데 오프라인 학원을 수업도 좀 했었고, EBS에서 공무원 강의도 했었고, 뭐 다양한 강의들을 좀 진행을 해 왔었네요. 그리고 올해 2021년 시즌에는 저희 화정 이강학원에서도 우리 고1, 2 학생을 대상으로 내신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자리도 준비가 된 거죠. 오늘 뭘 하려고 이렇게 모였느냐, 어 독해라고 하는 걸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영역이 하나 있죠. 그 어휘. 어휘 파트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그 수업대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원에 미리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거 좀 발송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아마 자료는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받아보시고 나서 좀 잉 하셨을 거예요. 그냥 슬라이드라서 뭐 딱히 없어도 그냥 화면 보면서 들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오늘 좀 필기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필기할 것들만 제가 이따 좀 적어 드릴 때 잘 받아 적으시면 정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죠. 이제 우리 오늘 제한된 시간이, 준비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은 얼마 전까지 중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거고, 우리 고1 친구들은 이제 1년 동안 거의 학교를 가다 못 가다, 가다 못 가다 하긴 했었지만은 고등학교 1 년간 좀 공부를 해 봤을 거예요. 음 아무래도 예비고2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한 번 정도, 한 4번 정도 체험을 해 보면서 이제 좀 경험치가 쌓였을 거고, 예비고1 학생들은 아직 좀 얼떨떨하죠. 고등학교 영어 시험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고민도 될 거고, 고등학교 때는 내신 시험도 보지만 우리 또 모두 봐요. 모의고사도 보고 하니까 수능용 공부랑 내신용 공부랑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제가 처음 주제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도 거기랑 좀 닿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 한국에서 영어 시험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라고 배우나요?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죠. 읽기 파트, 정확하게 독해라고 하는 파트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독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감들이 좀 없어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굉장히 헤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경우, 최악의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거의 고3 될 때까지도 감을 못 잡아서 굉장히 애먹다가 저조한 점수로 고생하면서 뭐 영어가 3 에서 2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인서울권 학교에 뭐 진학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미리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바람직한 공부 방법에 대한 논의도 좀 해 보고, 배워서 본인 걸로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왕 시간 낸 거 독해가 뭔지 좀 제대로 한번 알려주자, 좀 이런 마음으로 수업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랑 본격적인 내용 한번 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뭐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 게 좀 있죠? 이거 인터넷에서 재밌어 가지고 좀 퍼온 일러스트인데 독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수특, 인수, 수완이라고 써 있고 엔대중, 극악지문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고2에서 고3 수준의 모의고사 지문들에서 글을 쓰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방식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정도죠.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지금 저녁 드시고 수업 들으시나요? 그럼 저녁 드셨어요? 나는 저녁 먹었다. 이런 말 영어로 쓸 때 나는 저녁을 먹었어요. 혹은 그는 저녁을 먹었어요. 그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1 모의고사는 좀 덜한데 고2나 고3 모의고사 독해 수준으로 오게 되면은 일부러 문장이 굉장히 난해한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어쩔 때는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이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말을 돌려서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비유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 보통 그냥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할 거를 그들은 아니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음식을 생활로서 섭취하는 모든 각각의 우리들은 다양한 가치로 버무려져 있는 때때로 으깨지기도 하는 수많은 가치들을 차지하고 식단이라는 상징에 수없이 고된 낭비를 행하고 그리워하며 삶을 그것만의 공허한 가치, 브루튼 박사의 조악한 표현에 의하면 별 볼 일 없는 얼간이들의 가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선 '이 소리를 했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력 그리고 그렇게 글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독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1 모의고사는 중등 영역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고2, 고3 문제는 쪼끔 성질이 다르게 돼요. 요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독해 문제가 나와도 리딩 컴프레션과 상관없이 해석만 잘하면 보통 답이 그대로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 풀면서 크게 어려움이나 좀 곤란함을 겪어본 적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쪽은 해석이 곧 답이었다라고 한다면 고2, 고3은요. 해석이 일단 완벽하게 되지도 않아요. 불완전해요. 두 번째로 해석만 갖고 그것이 곧 답이 되지도 않는 시험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해석은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밥 먹었다.'고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쉽지 않겠죠.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요령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독해라고 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핵심이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되게 간단한 이야기고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감을 잡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고3 내내 독해를 배워도 순서를 푸는 법, 빈칸 추론을 푸는 법, 주제를 푸는 법 이렇게 그냥 유형별로 공허하게 남아 있기만 할 거야. 풀이법만. 모는 없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문해력이라고 하죠. 영어로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달될 기회는 거의 상실되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영어 점수 안 나오겠죠. 두 번째로는 국어 점수도 안 나와요. 국어에서 특히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여러분한테 일관되게 뭘 키우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독해 능력, 다른 말로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다양한 텍스트들 읽기 훈련을 통해서 키워내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문장을 읽고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쪼끔씩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일단 요런 샘플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얘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 그들은 그러한 풍부한 영양소로 가득 찰 것이라 믿어지는 가치가 집중된 식단을 행해 오고 있다. 이 문장이 요렇게 밥을 먹는 자로 간결하게 바뀌어서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공부예요. 그러면 해석 공부는 안 해도 되나요? 단어 안 외워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반으로 하면서 이 문해력까지 키웠을 때 고등학교 성적이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요 부분을 많이 가볍게 여기고
단어 많이 외우고 해석 연습하면은 시험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거는 이런 시험 문제 대비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이 시험 문제를 대비할 때는요. 고렇게 해석만 갖고 다니면 해석이 꼭 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석도 점점 완벽하게 되지 않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대안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업 주제가 이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강화도구 어떻게 키우면 되느냐? 되게 간단해요. 몇 가지 제가 습관과 분석 도구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얘네들을 잘 습득하셔 갖고 본인 걸로 내재화만 시키셔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발달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하고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통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글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이래야 생기고 그래야지 독해도 잘하고 글 읽기도 잘한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면은 수능 언제 볼 거야? 25살 때 볼 겁니까?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건 이런 영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늦었다 가정을 하고 그러면 늦었지만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그걸 제시할 수 있는 게 좋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그냥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와서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갑자기 좀 너무 어려운 거 제시해서 미안한데 요게 저희 언제 지문이냐면 여기 출처 보이시죠? 네. 모의고사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쉬운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문제인데 대신 고3 지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고3 지문이지만 부평 고3 지문이지만 제가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얘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실제로 모의고사 지문에 요렇게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고2, 고3이 되면은 주장 파악하기라고 우선 첫 번째 문장에 일단 여러분은 칭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본색을 알기 시작하면 어른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은 손톱이 칠판 아래로 긁혀 내려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자기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로 몸을 돌려 아주 달콤한 어조로 "좋은 칭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동일한 달콤한 맛을 주도록 응원하기 시작하는 셈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끊기 쉬운 습관이 아니거든요. 칭찬을 멈추는 것이 적어도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이 쌀쌀맞게 굴거나 혹은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이 칭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칭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이 꼭 명백해져요. 그것이 사실일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지지, 즉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칭찬과 단지 다른 것이 아니고 칭찬의 정반대예요. 이런 글이 나와요. 지금 한글이잖아요. 영어도 아니죠? 일단 첫 번째 문제. 대부분의 고등학교 고3 친구들 이 질문 영어로 주고 해석시키잖아요. 지금 여기 해석본처럼 해석 못해요. 떠듬떠듬 돼요. 뭐 예를 들어 해석이 될 수 있는 영역을 형광펜으로 칠해본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미 모의고사 풀어보실 분은 대충 느낌 알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버릴 거냐 이거죠. 요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대 정답률이 대충 한 85%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전국의 15% 제약은 다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여러분도 2년 뒤, 1년 뒤에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런 글을 그저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을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할 수 있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노하우를 저한테 좀 배우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같이 읽어드리면서 좀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무슨 글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사람 한번 써보세요. 제가 그동안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주제 써보세요 이러면은 뭔가 숨이 턱 막히면서 막 갑자기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말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좀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제가 뭔가요?"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읽은 글들의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서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좀 훈련하는 법을 제가 이제 저희 수업들 때랑 같이 하기도 해요. 지금 한번 아무도 답을 안 해주시네. 어, 이 글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반응이 1도 없죠? 좀 답장을 해주실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일상적인 선생님들이 문제 풀어주듯이 푼다면 뭐 주제문을 찾아라.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주제가 뭡니까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럼 여기서 주제문이라도 찾아보시던가. 주제문이 어디예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아무도 답변을 안 하나요?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5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보면서 같이 대화할 때 뭔가 발달이 되고 본인에게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5, 4, 3, 2, 1. 네,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맞았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해설하는 내용들을 듣게 되면은요, 뭔가 조금 더 본인에게 와닿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수업 시간 때 이런 참여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즐거워야 돼요, 수업 시간이. 수업 시간 때 너무 집중해서 막 에너지를 쏟을 때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그냥 같이 생각해 보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사고하고 같이 고민해 보고 이런 것들도 사실 공부거든요. 아, 아래서 두 번째 줄이 주장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나 그것은 뭐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나름 배운 이제 이런 유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저는 이 글을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미리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다음 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먼저 하고 앞으로 돌아올게요. 이게 이제 제가 뭘 표시를 해놓은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글 읽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선이 처리가 되고 주의 집중력이 분산이 되고 배분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보면 폰트가 크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폰트가 작게 돼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힌트를 답을 살짝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고 다시 요거 글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읽는 수평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글을 읽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just reading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사고력이 더해져서 읽기에 뭐가 더해지냐면요. 이해가 더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교 한번 해보면서 책상에 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저랑 똑같은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칭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본색을 알기 시작하면 어른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은 손톱이 칠판 아래로 긁혀 내려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읽는 건 그냥 해석이에요. 근데 이걸 읽고선 이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독해입니다. 아, 칭찬이라고 하는 게 칠판 긁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들 칠판 끼익 하고 긁으면 소리 듣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아까 밥 먹었어요 이 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칭찬이 칠판 긁는 소리랑 비슷하대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필자가 지금 이 글에서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게 칠판 긋는 소리랑 같대요. 그러면 칠판 긋는 소리니까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세모를 쳐보는 거야.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세모를 치는지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있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이야기들 다 그냥 일단 생략하고 내려와서 읽었다 치고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요. 뭐가 필요로 되어지냐면은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한 거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칭찬과 그저 다른 정도가 아니고 칭찬하고 아예 정반대래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을 제시했구나 이 글에서는. 이쪽에 대립되는 개념이 나쁘게 말한 게 뭐죠? 칭찬이라고 하는 말들이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칭찬 좋은 거였는데 왜 칭찬이 나쁘다고 이 사람이 글을 썼지? 그러니까 그리죠.
남들이 다 뻔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글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자는 오히려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하대요. 누구에게요? 아이들에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만 물어볼게요. 이 글의 주제가 이제 뭔 것 같아요? 채팅창에 한번 쳐보실래요? 이 글의 주제. 말 멋있게 안 만들어도 돼요. 떠듬떠듬해도 괜찮고, 아, 나는 채팅창에 치기 너무 부끄럽다면 그냥 지금 소리로, 입으로 소리 내서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혼잣말로라도. 이 글의 주제가 이제 뭡니까? 그래요. 그거예요. 아유, 왜 칭찬보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자. 은서가 정답 말했네요. 이건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주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작업입니다. 저랑 몇 가지 훈련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글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 복잡한 글 있죠? 이렇게 했던 글을 읽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체계화되고 정리가 되는 게 독해예요. 막 웃네요. 아니, 잘했어요. 엄지. 자, 그래서 무조건 지지와 반대로 대립되는 칭찬,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들.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도 아까 어디 있었죠? 앞에 보지 마세요. 질문 보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봐.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들. 여러분들 혹시 고2 학생들이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을걸요?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이상하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빈칸 내는 자리가 유독 그 자리만 생각이 안 나요. 다 지문 내용까지 다 기억나고 해석도 다 되는데 선생님이 빈칸으로 어휘 빈칸 딱 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무슨 단어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 또 우리 선생님 딱 그런 자리를 찾아냈을까? 이런 좀 뜨끔하는 느낌 받은 고2 학생들은 있을걸요? 우리 예비 고일 친구 아직 고등학교 시험 안 봤으니까 논외로 하고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도 아까 어디 있었을까? 다시 한번 이제 첫 번째 문장 봐볼게요. 이걸로 볼게요. 칭찬이 칠판 긋는 소리와 같고요. 그래서 이 칠판 긋는 소리가 뭐냐면은 왜 칠판 긋는 소리처럼 듣기 쉽게 들리냐면 평가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어우 잘했어, 굿잡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언어고 잘했어, 칭찬하고 좋은 말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 안에 함의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너는 네가 해야 될 거를 온전히 잘 해낸 거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른이 계속 잘했어, 넌 100점이야, 100점이야, 이번엔 97점이야, 100점이야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계속 100점 받으니까 기분 좋나? 그럼 100점이야 이랬다가 80점이야 이랬다가 85점이야 이랬다가 100점이야 이러면 기분 좋나? 기분 좋을까요? 나는 100번 나중에는 100점 맞았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80점일 때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그냥 막 쓰면 좋은 말이니까 막 해주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여기에서 좀 더 확장돼 갖고 국어 독서 시간 때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이걸 본인 경험에서 녹여보는 거야. 아,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너 참 예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 그 예쁘다는 말을 듣고 아 역시 난 예뻐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뭔데 내 외모를 평가하지 이러면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거든요. 칭찬도 비슷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발레이트하고 뭔가 평가하고 레이트를 매기고 등급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칭찬도 결국 그거에 해당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칭찬 좋은 거 같냐? 그거 평가하는 말이라 자꾸 해봐야 듣는 사람이 어느 시점 되면은 지쳐 혹은 불쾌해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정서적이고 뭔가 정서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싶다면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 그러면 칭찬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뭐가 될까요? 무조건적인 지지에 대립되는 게 아니라 조건적인 지지고 조건이 있는 지지겠죠. 그래서 칭찬이 평가의 말인 거잖아요. 잘할 때만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이 해주는 해설 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중간 사이에
아주 큰 미스링크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잘 글을 이해시켜 주면은 '와 우리 선생님 해설 정말 잘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만족을 해. 근데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볼 때 누가 가죠? 여러분들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글을 이해할 수 있게 이끌어 주고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걸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오늘 이렇게 공개 강의 기회가 되는 김에 자리가 돼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독해가 뭔지 살짝 감은 오세요? 해석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글을 요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덧붙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글을 읽고 요렇게 간단하게 체계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저희 수업 시간 때는 뭐라고 배울 거냐면요. 글을 좀 거시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매크로 분석법이라고 배우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글을 분석하는 걸 총 7가지 정도의 도구들을 배우게 돼요. 그중에 여러분들은 오늘 2가지를 배운 거예요. 주제어라고 해서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하고, 데리버라고 해서 그 주제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정적 개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개가 더 있거든요. 그 5개도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 때 배우면 되고, 오늘도 일부러 조금 더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반문하신다면 엄청난 도움이 돼요. 제가 이 7가지 도구만 가지고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모든 독해 문제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을 평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7가지 도구 중에서 2번하고 3번 항목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순서 문제는요. 그중에서 6번하고 7번을 평가하는 유형이에요. 이러면서 다 유형별로 원리들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꾸로 말하면 이거 있죠? 이 7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 분석 도구나 이 분석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 7가지 도구로 글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출제 포인트들을 완벽하게 다 마스터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되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예비 고1이나 혹은 고1 과정에서 빠르게 잘 배운 친구들은 내신 대비할 때 이미 본인이 지문 분석하면서 선생님 우리 이번에 이거 칭찬했다 빈칸 뚫겠네.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들 했다 빈칸 뚫겠네. 어휘니까 여기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조건이 없는 사랑인데 이 조건을 무조건으로 바꿔서 어휘 변형 내겠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예상이 돼요. 학원 선생님이 무슨 적중하고 적중하지 않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분석 능력이 생겼는데 남미전 읽기가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본인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게 글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분석 도구, 7가지 분석 도구를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좀 낯설 수 있죠. 낯설 수는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낯설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다른 말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들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배울 기회가 있는 친구들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소리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들은 모르는 강점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득 아닌가?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건 경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쟁체제 안에서 이점이 생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되게 싫어요. 뭐 학원을 다니니까 성적이 막 오른다. 그런 게 어딨어. 서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고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시험의 형태까지도 여러분들을 도와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수업만 들으면 무조건 1등은 나온다? 에이 그거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선생님이 적중을 잘해서 선생님이 훌륭해서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하게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다 여겨진다면요. 그냥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묵묵하게 1 달이고 2 달이고 혹은 저랑 수업을 들으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셔도 돼요. 혹은 혼자 자습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제시하는 개념들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 자연스럽게 다 오를 겁니다. 영어 시험에 대한 이해가 정말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신 영어 따로 수능 영어 따로 이런 헛소리들을 해요. 사실 헛소리입니다. 리딩 컴프레hen션 유형이라고 하는 건요. 본질적으로 둘 다 같아요. 하지만 시험이 갖고 있는 평가 목적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내신 시험하고 수능 시험이 조금 성향이 다른 것들이 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분석 도구만 잘 알고 계시면서 잘 습득해 두시고서 글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만 키워 놓으신다면은 그때그때 시험에 맞춰서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시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라고요.
다시 다섯 번째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런 말을 좀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독해력, 즉 문해력, 리트러시, 영어로 리트러시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뭐냐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죠. 쉽게 정의 내리기 힘든 능력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리트러시가 생기는지 저는 방법은 알아요. 이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가 좀 있어요. 이제 뭐 아직 학원에서는 좀 막내뻘이긴 한데 제가 좀 강의한 지 한 15년 정도 됐네요. 한 15년 정도 강의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답은 다 찾았죠. 그래서 그 답을 여러분들은 오늘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나의 독해력을 강화시켜주는 분석 도구들. 그러니까 문해력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문해력을 만들어주는 플랜 혹은 방법론들을 안다는 거죠. 거기 첫 번째 상단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석만 하다 보면요. 글의 내용에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해요. 수능 영어, 사실 내신 영어에서 독해력도 동일합니다. 글 읽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을 하는 거예요. 필자가 제시했던 정보를 습득을 하는 과정이 돼요. 이러한 습득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분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분류하는 요령이 조금 쌓여서 이제 능숙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향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느냐? 국어 시간 때 조금 더 복잡하게 배우셔야 돼요. 근데 저는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영어 독해만 가르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무책임하지만 영어 독해에 통하는 정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한 내용은 국어 시간 때 국어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독서 시간 때. 비문학이라고 하죠. 독서 수업 때 배우시고 영어는 이 정도면 하시면 충분해요. 5가지만 일단 주시세요. 아까 7가지 도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 하려면 너무 힘든 게 제가 전반기 4주, 후반기 4주, 8주 수업하는 동안 7가지 천천히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거 제목만 불러주려고 하더라도 1시간 훌쩍 넘어가서 오늘은 앞에 전반부 4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맛보기 하나만 제가 5가지만 넣어드렸어요. 이것만 잘하셔도 독해 충분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일단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야. 상위 포괄적 진술 그리고 스타트먼트의 왜 문장이 저 표현이 빠졌는지 모르는데 얘는 뭐냐면 하위 구체적 진술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포괄되는 개념인지 하부에 해당되는 개념인지 이걸 구별을 해보는 거야. 그냥 제가 슬라이드에서 빠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냥 귀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1번하고 2번을 분류를 해보세요. 상위 포괄적 진술과 하위 구체적 진술을. 제 이름이 뭐라 했죠? 권대현이에요. 권대현이라고 하는 이강학원의 영어 강사는 한번 그냥 천천히 들어보면서 분류해보세요. 여자 연예인 덕후예요. 여자 연예인들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여자 연예인들을 좋아하냐면요. 아이유를 너무 좋아해요. 하루에 유튜브에서 아이유 블루밍 콘서트 영상을 10번씩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옛날에는 하연수라고 꼬부기 닮은 여자 연예인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더 이전에는요. 지금은 결혼하셨지만 박수진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런 글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여자 연예인이라는 개념하고 일단 좀 써볼까요? 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서 그냥 여자 연예인으로 할게요. 그 하위에 있는 아이유, 제가 또 누구 얘기 했었죠 아까? 나이가 먹어서 치매가 오네. 마지막에 박수진이었죠? 모르겠어요. 두 번째 누구 얘기는 까먹었네. 유인나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안에서 상위 개념하고요. 하위 개념이 분리가 되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근데 습관이에요. 정말 많은 학생들, 제가 봤을 때 한 해 수능 보는 50만 명 학생들 중에서요. 한 2만 명 정도 이걸 안 해요. 그냥 해석해요. 본인이 뭘 읽었는지 생각도 안 해요. 여기 되게 좋은 디바이스가 있는데도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머리를. 그리고 그냥 쭉 읽어요. 그냥 읽다 보면 뭔가 한참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본인이 읽은 것과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선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골라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80점, 75점 혹은 80점 표준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또 글을 읽으면은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복잡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부터 해라? 상위 개념하고 하위 개념부터 나눠봐요. 건전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영화 덕후예요. 얼마나 영화 덕후냐면요. 워차피디아라고 하는 앱에다가 본인이 평가한 영화 별점 평가한 영화 편수가 1,500편이 넘어요. 근데 그는 대표적으로 그 평점 중에서도 제3세계 영화들에 대한 평점이 후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그가 평가한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인도 영화, 한국 영화, 뭐 그리고 저기 핀란드 영화, 유럽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한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는 상위 개념과 그 하위의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제3세계 지역들의 하나하나의 영화들이 분류가 되는 게 느껴지세요? 요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공부를 글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해석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같이 하는데 영어 공부만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조적 수단으로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학년 올라가고 나서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늦어요. 그때 되면.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매번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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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덕해요. 2학년 때 이게 참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 그제서야 뒤늦게 시작해 갖고 2학년 때 또 해먹고 3학년 되니까 글이 이제 쪼끔 할 줄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글이 어려워져요. 또 모의고사는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2 가지 먼저 분류를 해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2 개는 뭐냐? 제가 방금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 주제어하고 대리어. 그래서 여자 연예인을 좋아하는 권대현T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권대현T는 여자 연예인을 좋아해요.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권대현T는 아이유, 유이나 박수진을 좋아하는데 우리 요런 연결사 아세요?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뭐 혹은 however 이런 엽접 써도 뭐 상관없겠네요, 여기서는. 잘생긴 사람 누구 있나요?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서. 차은우? 잘생긴 사람. 차은우 같이 잘생긴 사람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잘생긴 남자를 보면 쪼끔 막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남자들 보면 괜히 질척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글 안에서도 아이유, 유인나라고 하는 권대현이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대상과 그것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시하는 이렇게 차은우 대리버가 제시가 되겠죠. 또 차은우 좋아하는 사람한테 괜히 세모 푸시는 또 싫어하려나?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좀 하시면 돼요. 거기에 마지막 5 번에 하나 더 있어요. 연결사를 봐라. 제가 지금 여기도 별표 쳐 놨죠? 그냥 습관인 거예요. 연결사 나올 때마다 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흐름을 전환시키는지 생각해 보면서 읽는 거야.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선 여자 연예인 좋아한다고 하더니 반면에 뒤에서는 남자 연예인 싫어한다는 이야기로 바뀌네. 흐름이 전환이 되네. 그래서 주제어랑 대리버가 변환되는 자리구나. 그런 식으로 흐름의 변화 혹은 연결사가 하는 기능에 유의하면서 자꾸 정리해 버릇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던 '아 뭐지? 막 정보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이 글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보가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독해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능수능란해지고 정말 다양한 글들을 읽게 되면요. 점점점 빨라지고 부스터가 붙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독해에 마스터를 하게 되겠죠. 통달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 갖고 저랑 마이크로 분석법으로 공부를 해요, 지문 공부를. 그다음에 뭘 하느냐 두 번째로 여기 아까 분석법 썼으니까 마이크로 분석이라고 하는 걸 저랑 수업 시간 때 또 배우게 돼요. 마이크로 분석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어 학습과 관련된 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들 있죠. 여기 밑줄 치고 가로로 묶고 뭐 여기는 뭐 쏘대구문이고 진주어고 가주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목적격 보어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이제 멀리 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요. 얘가 영어 공부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중에 많은 학생들 혹은 독자는 학생들이 저랑 다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같은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마치 영어 공부의 전부인 양 말하는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다른 선생님 욕하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슬픈 현실인데 아직도 영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그냥 영어 강의를 하세요.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했었다는 이유로 혹은 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근데 영어 교육은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영어 사용자랑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단계
키워주면서 같이 발달을 시켜야 될 능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좁고 편협한 생각에 갇혀 가지고 이게 마치 영어 공부의 전부이냐. 그래서 뭐 단어를 2,000 개를 빨리 외우게 해 준다는 둥 뭐 겨울방학이 되면 10일 동안 매일매일 단어 100 개씩 외워서 단어장 한 권을 뭐 20일 만에 끝내준다는 둥 이런 이상한 형태들의 수업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거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단어 외워서 영어 공부 끝날 것 같으면 저는 이미 10년 전에 영어 공부 끝났겠죠. 저 지금도 영어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풀어서 알려드리긴 할 건데 얘가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좋냐? 제 수업 홍보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설명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맛보기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간이 쪼끔 될 것 같으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는 사용 능력이에요. 이 키워드를 못 뽑아내서 애들이 삭제를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삭제나 헛고생을 해요. 사용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2 학년 2 학기 영어 교과서 뭐 사과 이러면 관계 부사 집중적으로 배우죠. 그다음에 분사 구문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오면은 더 이상 새로 배우는 어법이 없어요. 아주 극히 일부가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어법 개념들의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은 1 학년 1 학기 때부터 중학교 때 배운 전범위 어법 개념들이 막 섞여서 나와요. 그 섞여서 나오는 어법 문제도 힘든데 거기에 뭘 더 요구하게 되냐면은 두 번째로 이 중학교 때는 보통 우리가 서술형 대입을 어떻게 씁니까? 교과서를 잘 외워서 외운 대로 그냥 잘 받아 적고 가끔 좀 어렵게 내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주는 조건에 맞게 살짝 변형만 해 주면 됐었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서술형 영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문 포인트로 선생님도 어떻게 잡냐면은 '아 이번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얘가 쓸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활용한 문장을 영작 문제로 제시를 해 버려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쓰세요." 이렇게만 해도 훨씬 문제 풀기가 편할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 쓰세요." 이게 아니고 괜히 말을 빙빙 돌려서 여러 개의 조건으로 분리를 해 놓는 거야. 뭐 would를 쓰라든가 will을 활용을 해서 적절한 형태로 변형을 하라든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벽을 느껴요. 근데 벽을 느꼈을 때 이미 늦은 거야. 왜 그러냐면요. 고1 첫 중간고사 있죠. 1 학기 중간. 이때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기말 바로고요. 여름방학 3 주고요. 바로 2 학기 중간이고 2 학기 기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각각의 어법 개념들의 사용 능력도 좀 키울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영작도 좋고요. 자습도 좋고 학원 강의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용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뭘 하냐면 개념 학습을 반복해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고 지금 고2 학생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방학 때마다 영문법 특강 듣는 사람들. '아 난 영문법이 너무 약해.' 이러면서 방학 때마다 영문법 특강을 들어요. 또 들어. 그리고 그 다음 방학이 되면 또 들어. 그다음 방학에는 또 들어. 들을 때마다 물어봐요. "너 왜 듣냐?" 이러면은 "영문법이 약하대." 그러면 그 친구는요. 영문법 특강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영문법 사용 능력을 가르쳐 주는 유시지나 혹은 작문과 관련돼 있는 능력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사구문 문제를 배우고 특강으로 2번이나 배웠는데도 분사구문 문제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분사구문을 몰라서가 아니고 분사구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사용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발달이 안 된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른 방향으로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유튜브에 가서 이따 제가 끝나고 링크 보여드릴 건데 권대현이라고 하면 제 이름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링크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면 제가 가정법 강의를 예시로 올려 놨어요. 가정법을 사용 능력 중심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입구주어 동사의 과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실제 문장을 쓰는 능력을 발양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은 내신에서 고난도 문제 그리고 고난도 독해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 7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이 모든 유형을 완벽하게 풀 커버가 가능해져요. 이렇게 해 갖고 여러분들이 영어가 '아 영어에서 RC 문제도 나오는 판이 맨날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통달을 하게 될 때쯤 여러분들 성적은 거의 1 등급 언저리에 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럼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은 저한테 안 좋은 얘기인데 이럴 좀 사기를 치러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수업 10명 들으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하는 친구는 한 2-3 명에 불과해요.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는 친구는 한 절반 이상은 돼요.
나머지 하위 30%는요. 와서 여전히 똑같이 그냥 방황하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 오셔도 무조건 해결되지는 않아요. 같이 근데 제가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들을 충분히 그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게 제가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아마 평가나 영어 평가나 시험에 관련해서는 제가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을걸요? 여러분들 학원 선생님들 나눠주는 자료 대부분 거기 사이트들 대부분 출제자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아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들 보면 좀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든 자료들이나 제가 만든 문제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의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한 개의 지문을 막 마이크로 분석도 해보고 매크로 분석도 하면서 공부 빡세게 하고 나면은 요렇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독해학습 포인트들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이 지문에 대한 제가 독해학습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배우는 거냐면요. 요런 내용들은 사실 시험 기술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글 읽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시험에 8할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시험 기술인데 이 시험 기술은 전적으로 선생님한테 의존하시면 돼요.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훨씬 더 유용한 팁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배워서 80대 20 완벽하게 하면은 100%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비유를 활용한 문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아까 그 내용 기억나세요? "칠판은 나빠요."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고1 모의고사예요. 칠판은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기능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1학년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고게 살짝 변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칭찬이 무엇인지 본색을 알기 시작하면은 얘가 마치 뭐가 됐냐면은 어 "손톱이 칠판 아래로 긁혀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를 들고 있죠. 요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잉 하게 되는 물음표를 띄우게 만드는 장치들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 줘야지. 그러면 이거 나중에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예. 이렇게 한 번 듣고 다음에 글 읽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쪼끔 더 이런 거에 당황하지 않게 되고 '아 말을 또 빙빙 돌려서 하네. 말을 또 빙빙 돌려서 했다. 그냥 밥 먹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돌려서 말했네.' 그럼 여기서 알짜만 빼내서 '밥 먹었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팁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필자가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에 유의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제가 말한 시험 기술이에요. 제가 아까 이거 문제 유형이 뭐였죠? 주장 파악하기 유형이었잖아요. 그럼 주장 파악하기 유형의 글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이런 문장도 있어요.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은 필자가 자기 주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장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겠냐면 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글을 쓰다 말고 "뭐뭐 해. 뭐뭐 할 시간이야. 뭐뭐가 필요해. 뭐뭐가 중요해. 뭐뭐가 필수적이야. 이런 건 부정할 수 없어. 뭐뭐 해야만 해." 이런 표현들 나오면 필자가 글 안에서 자기 주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요런 표현들. 그리고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요런 식으로 나데이 법 형태들로 아까 보시면 기억나세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하고요. but B가 먼저 나오고 not A를 죄송해요. 요렇게 제시한 거죠. 코로나 아닙니다. 사례가 들려 가지고 공기가 좀 건조하네요. 이렇게 돼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장들이 나오게 됐을 때 제가 글의 상단이나 하단에 이런 형태들의 기능을 하는 말들이 나오면 제가 뭐 부정어 혹은 대리버 개념이다 뭐 이러면서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필자가 자기 주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강조하는 표현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팁으로 배워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 어차피 말을 나온 김에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외워가세요. 필자가 뭐가 분명해, 필요해, 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전부 다 필자 주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풀다가 주장 문제를 딱 봤는데 글 마지막 문장에 "야 뭐뭐 해야 할 시간이야. 뭐뭐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장만 잘 읽고 답 고르셔도 거의 대부분 다 답이 되기는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죠. 자, 중요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너럴 아이디어 부분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스페시픽 진술들을 분리를 해냈잖아요. 그러면 얘만 뽑아내서 필자의 주장 찾은 다음에 "와 나 되게 잘했다. 문제 맞췄다." 이러고 끝낼 게 아니고 전체 다 공부가 끝나가면 나면 다시 이제 여기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 다시 한번 봐 보실래요? 요 부분.
이 중간에 해당되는 이 진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여기 뒤에 하부 구성 요소들이잖아요. 얘가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가를 한번 이해하려고 도전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다음번에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원활하고 멋있게 매끄럽게 글을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독해력 플러스 문제풀이 스퀘어스의 결합을 통해서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마지막 피니싱 터치와 같은 거라고 했었죠. 20%. 독해 능력과 영어 시험의 독해 능력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영어 시험의 기반이 되어주는 능력. 그 대부분의 능력이에요. 80%는 이겁니다. 여기에 더해질 마지막 피니싱 터치가 문제풀이 스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스킬은 수업 시간 때 유형별로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 각각의 유형들마다 이 유형이 갖고 있는 구성 요건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 생기는 뭔가 백도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구조적 맹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출제자가 자주 사용하는 함정 문제 만드는 방법부터 출제자가 최근에 좋아하는 경향성 이런 것들 분석 자료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유형이 나한테 어떤 영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아까 7가지 분석 도구라고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 7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혹은 융합형이라면 2번과 3번인지 1번과 5번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제가 뭐라 할 수 있게 해드릴 거냐면 각각의 유형들마다 글 읽기 하기 전에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빈칸 추론을 읽을 때는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글 읽으면 선생님 답 나온다 그랬어. 이거를 요구하는 유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출제 기법들 제가 알려드려서 이런 것들 자주 속임수로 쓰니까 속지 마세요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 때 천천히 풀어나갈 내용이지 지금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제목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도 좀 중요한데 출제가 반복되는 소재들에 대한 배경 지식들도 좀 익히게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수메르 같은 거, 수메르 문명 맨날 나오거든요. 혹은 이런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뭐 과학 기술에 있어서 기존 기술과 새 기술 간의 관계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소재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혹은 우리 편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들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독해가 조금 더 빨라지는 장점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제가 마무리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쥐어짜려고 거의 발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그 잠깐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요 질문 있죠? 되게 성실한 친구는 아마 미리 풀었을 텐데 뭐 미리 안 풀어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집중하면서 머리를 쓴다는 느낌으로 이 글 한번 읽고 문제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 문제인데 똑같이 주장 파악하게 가져오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살짝 바꿔서 거의 비슷한 요지 파악하기 지문을 갖고 왔거든요. 제가 2분 정도 시간 드리고 난 다음에 요거 해설을 좀 해드리고 이제 독해 방법론을 마무리하고 단어 학습법 설명하고 종료할 테니까요. 요거 잠깐 시간 재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90초만 잴게요. 풀어보세요.
자, 90초가 지났는데요. 좀 어렵죠?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이라 좀 어려운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뭐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이제 슬슬 답을 골라 보십시오. 초 더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우리 채팅창에 한번 답 좀 쳐볼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1번, 또 4번. 답이 다양하게 나오네요. 1번. 딱 잘 좁히긴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통해서 해 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좁히는 거에서 끝나면 사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고 보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 고민들이 좀 있어야만 해요. 뭐 이제 뭐 맞고 틀리고는 이제 저랑 같이 읽어 보시면 이제 이해는 되실 거고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공부하는 단계인데 뭐 수능 문제 맞췄네 못 맞췄네 이거 갖고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트라이 해 보고 실패하고 다시 반복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냥 그 과정이 유의미한 거라서요. 그 너무 그렇게 의미 두거나 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 학년이 돼서 여러분들 3 학년 여름쯤이 됐을 때는 이 유형들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셔야 돼요. 기대 정답률 한 80% 내외.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 2 등급대에서 1 등급 사이를 맞으려면 요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고 정도까지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 1년 후나 혹은 2년 뒤에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앞에서 통해 글 읽어 볼게요. 좀 해석도 좀 해 드릴게요, 해석도 없으니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Prior to file sharing services, music albums landed exclusively in the hands of music critics before their releas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일 쉐어링 서비스 이전에는요. 뮤직 앨범이라고 하는 게 landed exclusively 완전히 독점적으로 in the hands of 뮤직 크리틱스에서 음악 비평론가들의 손에만 들어오게 되었대요. 뮤직 앨범이라고 하는 게. 뭐 하기 전에? Before their release 들이 발매되기 전에는요. 그래서 these critics 이러한 비평가들은요. would listen to them well. 그걸 잘 들을 수 있었고요. Before 뭐 하기 전에요? The general public이 그 들을 수 있기 전에. and 그리고 preview 미리 볼 수 있었던 거죠. them 그것들을 for the rest of the world in their reviews 해가지고 어 미리 그것들을 프리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전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의 어 들을 수 있기 훨씬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프리뷰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네요. 뭔가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고 요새는 파일 쉐어링 서비스들이 생겼으니까 얘는 과거란 얘기겠죠. 요 지점이요. 음.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자, once the 인터넷이요 made music easily accessible and allowed even advanced release to spread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s. Availability of new music became democratized, which means that critics no longer had unique acces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made music을 easily accessible하게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한번 이어보세요. 아직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파일 쉐어링 서비스라고 인터넷하고 뭔가 같은 개념처럼 보이세요? 인터넷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접근 가능하게 해 주고 그리고 even advanced release 미리 볼 수 있게 해준 거죠. To spread through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음악들의 availability 이용 가능하게 된 것이 became democratized에서 뭔가 대중화되고 민주화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요렇게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critics들이 no longer had unique access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대적 변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즉이라고 말했으니까 얘네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게 되는 거겠죠.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좋더라고요. '아 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당연하죠. 지금 저랑 1 시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면 돼요 천천히.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봅니다. Critics and lay people alike. 그래서 이제는 비평가들하고 일반인 둘 다요. Could obtain new music simultaneously 해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돼요.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social media services들은 also enable people to publicize their views on new songs에서 새로운 노래에 대한 그들의 견해들에 대해서 publicize에서 다 공개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ist their new favorite bands in their social media bio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셜 미디어 바이오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페이북 같은 데 있는 프로필 있죠. 그런 개인 정보들을 바이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밴드를 좋아하는지 리스트를 올릴 수도 있고요. And argue over new music endlessly on message board에서 우리 게시판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뭐 이번에 나온 뭐 누구 있죠? 뭐 슈즈 앨범이 좋네 나쁘네 이러면서 계속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논쟁도 할 수 있고. But the result was that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critics now could access the opinions of masses on a particular album before writing their reviews 해가지고 그들이 비평가들의 리뷰를 쓰기 전에 대중들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됐죠? 비평가가 먼저 리뷰를 쓰면 그게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죠. 누구에게요? 대중들에게.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그게 역전이 된 거예요. 대중들의 견해를 비평가들이 먼저 봐. 그러고 난 다음에 리뷰를 쓰기 전에 먼저 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Instead of music review들이 guiding popular opinion towards art as they did in pre-internet times에서 인터넷 이전 시기에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술을 향한 대중의 견해라고 하는 걸 이끌어가는 것 대신에 이렇게 세모 나왔죠. 뮤직 리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의식적이건 의식적이지 않건 간에 public opinion이라고 하는 거 리플렉트하기 시작했어요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제시하네요. 그래서 과거 상황에서 이렇게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제가 태블릿이 좀 이렇게 됐고 조금 좀 휘갈겨 쓸게요. 이렇게 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동그라미랑 세모만 갖고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제가 뭐 제 입맛에 맞는 문제 갖고 온 거 아니고 그냥 수능에 나왔던 실제 지문을 그냥 갖고 와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법론 그대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답이 몇 번인 것 같아요? 우리의 답은 주로 여기서 갈렸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정답률이 높은 이유는요. 이지선다라 그래요. 보통 2개 내지 3개 안에서 골라요. 1번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음악 비평이 대중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4번은요. 오늘날 새로운 음악이라고 하는 건 대중의 기호를 확인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이제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얘는 느낌만 갖고 푸는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글의 내용하고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아무 말 대잔치를 쏘는 거야. 이 아무 말 대잔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수업시간에 조금씩 알려드려요. 왜냐면 제가 추천했거든요. 실제 저희 연구진들이나 저희와 같이 협업하는 취재진들도 보면은 이 낚시 선지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무한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나면 좀 덜 속게 되겠죠. 여기서 4번 선지가 의도한 건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음악도 나오고 대중의 기호도 나오고 하니까 이 글의 주된 소재에 있었죠. 과거에는 크리틱들이 대중의 인식이라고 하는 걸 이끌었다면 현대는 이게 뒤집어져서 크리틱들이 비평가들이 뭔가 비평하는 글을 쓰기 전에 대중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이 글인 건데 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새로운 음악이 릴리즈하기 전에 대중들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살펴봐요 이렇게 했고 키워드들만 가져다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예쁘게 엮은 거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도 한번 바꾸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고 그 좀 이해가 되세요? 왜 1번이 답인지? 뭐 그 외에는 금방 소거가 되잖아요.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장르 아니죠? 비평가의 음악 비평은 주관적인 경험 이런 거 아니죠? 온라인 환경에 제대로 음악 비평의 질이 향상됐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소거하는 것들은 금방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배우면 되게 쉬운 게 독해지만 제대로 배우면 되게 오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해요. 뭐 그래 봐야 2달, 3달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닐까요? 후자 쪽으로 어렵게 배우면 여러분한테 더 많은 능력이 발달이 된다는 거. 제가 이상하게 확증시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좋게 잘하실 수 있어요.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합리적인 수준의 방법론만 제시하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떠들고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뒤에 어휘학습법을 좀 준비를 해 놨어요. 그리고 어휘학습법 우리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공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잘하기 위한 어휘학습법. 일단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단어를 외우면은 어휘력이 생긴다 이거부터 좀 버리세요. 어휘력의 정의가 좀 바뀌어야 돼요. 한글로 이 단어에 1:1 대응되는 단어 의미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어휘력이 늘어날 것 같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 돌아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어를 습득하는 방식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암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암기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더 공부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는 건 단어 암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것도 할 거 많은데 단어 암기하느라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시간 쏟는 거는 비효율적인 일인 거고 입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 공부 전체가 무너지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쪼끔만 바꾸자고 기준치를 낮추는 거야. 기준치를 어떻게 낮추느냐? 100개 외워서 100개 맞추게 공부하려면 1 시간, 2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가볍게 예문 중심으로 읽어보면서 의미 파악에만 에너지를 쏟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목표로 100개 중에 한 85개 정도만 맞춰 주실래요?라고 공부하게 된 제시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으로 공부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운동이랑 비슷한 건데 저스트레스 고반복을 하는 거야. 고스트레스 저반복이 아니고. 근데 공부를 잘 못하거나 좀 서툰 친구들일수록 꼭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떻게 이상한 짓을 하느냐? 고스트레스 저반복을 하려고 그래. 워드마스터 수능 2편 팍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이거 다 외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좋으니까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매번 그 순간들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3주 지나면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 봤는데 한 절반 가까이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 반복들이 한 10회에서 20회 이상 누적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 걸로 어휘가 체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좀 부담을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뭐 40개가 됐건 80개가 됐건 단어를 외우긴 외우는데 이렇게 막 단어 뜻 깔아 놓고 뭐 해피, 행복한, 보이, 소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문 있는 꼭 단어장 사서 예문과 같이 읽어 보시면서 어 '의미가 뭔지 대충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의미 습득을 계속 반복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쪼끔 더 단어 공부에 의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약하게 시키냐.'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루에 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를 늘리세요. 200 개에서 300 개, 400 개, 500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반복을 더 돌리는 거죠. 하루에 도는 속도가 빠르니까 지금 오프라인 학원 수강생들 중에는 데이 5 개씩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데이 10 개면 한 400개 정도 외우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워드마스터 수능 이천 같은 경우에는 5 주면은 책이 한 권이 돌아요. 그러면 10 주면은요 벌써 책이 2번 돌겠죠. 그러면은 한 3 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단어장을 최소 준범 2번 이상 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암기를 이렇게 좀 가볍게 해도 되느냐? 이제 고걸 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품사별로 단어 학습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단어에는 레퍼런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시 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요거 펜이라고 하잖아요. 이 펜을 펜이라고 말하죠. PEN이라고 쓸 때 얘가 PEN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결합이 돼서 얘를 가리키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영어에는. 언어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는. 제가 권대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제가 권대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지어줘서 어렸을 때부터 대현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명사라고 불리는 품사들이 있죠. 주로 명사는 이제 동사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명사 중심의 품사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그 지칭 대상들을 암기하는 게 맞아요. 얘는 토마토야, 얘는 테이블이야, 얘는 책이야, 얘는 펜이야 이런 식으로. 그걸 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쪼끔 바꿔 볼게요. ador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예쁜인가요? 귀여운인가요? 사랑스러운인가요? 갑자기 의미가 어려워지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요렇게 이미지하고요. 2 가지 키워드만 정리해 놓으세요. UCD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adorable을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떤 어감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어
여기에 해당되는 품사가 뭐가 있냐면요.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그리고 일부 다이어 동사들,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들, 의미가 되게 많은 동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부사들. 뭐 적지 않은 부사들은 의미가 거의 하나씩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개 하실 건 없고, 요런 품사들은 좀 이미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하면 부수다 이게 아니고, 뭔가 유리가 땡 하고 깨져서 이렇게 파편이 흩어져 나가는 그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은 bomb broke 이렇게 나와도 '폭탄이 터졌구나.'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기능어들을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주 쓰이는 기능어가 뭐가 있냐면 접속부사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은 스킵할게요. 왜 그러냐면 학원에 오시면 보통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이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빨리 외우세요." 하면서 핸드아웃 드려요. 저도 드릴 거고요. 저도 수업 시간 때 제가 한 176개 정도 드려요.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연결사와 접속사들. 그리고 형용사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 받아가시면서 평소에 좀 시간 낼 때 공부하시면 되겠고, 어근 접사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요새 많이 가르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어근하고 접사 같은 개념들도 좀 배우셔야 되고, 저는 이걸 주로 언제 가르치냐면은 독해 수업 시간 때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독해 수업 시간 때 자주 나오는 어근하고 접사들은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근데 실용적 관점에서 하셔야 돼요. 눈물복화 어원편 너무 좋은 책이고, 저는 지금도 정말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눈물복화 어원편을 다 외울 재능이 없는 친구가 그거 외우느라고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물복화 어원편에서도 진도가 높은 거 위주로 우선적으로 공부할 것들만 하시면 돼요. 원어민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어근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근 접사야 만능론을 설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영어는 어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어근 접사로 분류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는 단어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1066 년일 거예요, 서기. 그때 노르만 콘퀘스트라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냥 쉽게 말하면 프랑스인들이 넘어서 잉글랜드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때 불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그 즈음이에요. 뭐가 그 즈음이냐면은 돼지고기는 포크가 되고 키우는 돼지 동물은 피그가 됐던 게 그런 식이에요. 포크는 불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영국의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키울 때는 동물로서 키웠으니까 자기네 나라 쫓아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피그스 이렇게 부른 거, 피그라고 불렀던 거고, 이제 이거를 요리를 해서 도축을 해 갖고 요리를 해서 올릴 때는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이 드시니까 알아듣기 쉬우라고 "아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포르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근접사가 무조건 다 만능은 아니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를 통해서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자의 부숫자가 같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소설을 쓰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제가 실명 거론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 경뭐뭐뭐 이런 단어장도 있어요. 해마학습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학습자 수준에선 써야 될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독해하시면서 직접 하나하나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frustrate라고 해서 좌절하다 이런 단어를 보면서 frustrate 이러면서 암기 연상법을 쓸 시기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아예 부정했는데 그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 연령대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 좀 쪼끔 어린아이들이 재밌게 배울 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재밌게 배울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배제하시고 정말 예문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서 정말 말 배우듯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5번 내용이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은데, 교육과정에 이미 영어 교육과정 책자가 있어요. 칼럼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고등학생으로 알아야 될 단어 7,000 단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근데 왜 제가 외우라고 하지 않을까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독해를 위해서 필요하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 글을 이해하고 영어로 문장을 표현하고 영어로 쓰기라는 데 필요한 어휘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어 암기랑은 전혀 달라요. 제가 아까 usage 이런 말 썼잖아요. 영국에서는 use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까 어법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계 대명사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 대명사여서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혼자 못 하시면요, 학원 오셔야 돼요. 학원 안 오면요, 인강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좋은 인강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에 후회가 없게 돼요. 왜냐면 수능은 절대평가지만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니까. 그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미디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좀 제시를 해 드리고 싶고, 제가 쪼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얘는 아까 앞에 노려서 했는데 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명사.
지칭 대상이죠. 테이블 하면 탁자라고 하는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건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지칭 대상을 중심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동사는요. 첫 번째 기본 의미는 이미지로 공부해라 다이어들은. 그리고 동사의 usage도 공부해라. 빨리 받아 적으세요. 2번 usage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provide A with B라든지 provide 공급하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공급하다는 동사를 뒤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역동사 make 하면 뒤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usage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형용사하고 부사는 이미지 중심으로 의미를 정리하되 그 다이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이미지를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형용사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 사용들, use들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기타 기능어는 빈도가 높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심으로 먼저 암기를 하셔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하세요. 제가 다 답장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서브폰 번호 여기 있죠?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기를 문의하시면은 제가 상담도 해 드리고 질문도 받아드리고 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시고 제가 수강생이 몰릴 때는 진짜 한 달에 한 100여 명 이상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정말 질문 바로바로 해 주고 싶어도 제 카톡에 막 3-4 개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럼 고런 날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일십하는 게 아니고 안일십하는 거 아니고 일십은 안 해요. 안일십을 주로 하는데 순서대로 답장해 드려야 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늦게 걸리는 거니까 고거 감안해서 쪼끔 여유 있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 여유를 두고 문의하시면은 제가 어떻게든지 제 일처럼 같이 해결해 드리겠다. 요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좀 하고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 채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어법 주제까지 하게 되면 수업이 너무 방대해져서 제가 어법 주제를 좀 뺐었잖아요. 그래서 어법 주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 제 수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 그냥 권대현이라고 쳐도 바로 나오기는 하네요. 그래서 뭐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요 영상인데 루루 푸사로 되어 있고 그냥 제 이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그냥 권대현 키 이렇게 검색만 해도 나오네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가정법을 예시로 해 가지고 사용 중심의 어법 개념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 한 30 분짜리 강의인데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사실 가정법 한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부도 할 겸 여러분들 이제 연말에 좀 집에서 쉬시는 동안 요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요거까지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하자고요. 뭐 수업 수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 아까 번호로. 그리고 뭐 수강 상담 아니더라도 이제 영어 학습에 관련된 고민이나 내신 관련된 공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좀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수강을 고민하는 친구라면 가급적 겨울방학 때 바로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은 내신 기간 때 개강하고 내신 수업 들으면 내신 점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오판입니다. 이미 2학년 친구들은 겪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인 거지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니에요. 내신 대비 기간은 아주 밀도 있는 수업을 하는 거고 그 밀도 있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 능력만큼 그냥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때가는 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랑 이제 올해 1년 공부할 계획이 있는 친구라면은 빨리 수강 신청해서 들어오시길 권해 드릴게요. 아마 저희 개강은 1월 첫째 주가 좀 넘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때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채팅창에 좀 인사나 할까요? 좀 오늘 수업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었나요? 어때요? 너무 옆구리 찔러서 잘 먹힌가? 좀 '아 독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워낙 제한된 시간이고 여러분들 공개 강의인데 막 2 시간, 3 시간씩 수업하면은 싫어할 거 알기 때문에 좀 밀도 있게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막 내달렸는데 좀 힘들기도 했겠죠? 그래서 뭐 평소 수업자분들보다는 좀 많이 빡빡하게 좀 밀도 있게 떠들긴 했는데 그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쪼끔 가이드가 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혼자만 말하니까 뻘쭘하네요. 됐죠? 음. 이게 지금 딜레이가 심한가? 아마 딜레이가 심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고요. 그, 그 외에 이제 질문들이나 공부 상담 같은 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야기 나누거나 뭐 카톡을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랄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떠들었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수업 듣느라고 낯선 사람이 갑자기 캠 켜놓고 뭐 영어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듣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 길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좀 바랄게요. 소망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가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나가셔도 됩니다. 부끄러울 거 없어요. 잘했어요. 아까 대답도 잘하던데. 복습도 꼭 하시고요. 자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